아빠 제사인데 1,000원밖에 없어요. 빵 하나만 줄 수 있나요? 아유, 그 아빠 재산데 빵 하나만 놔도 되겠어? 네, 1,000원밖에 없어서요. 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저씨가 조금 더 챙겨줄게. 저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쇼핑백에 빵을 가득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아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한 아이가 계속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몇 분이 지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장 유리창 너머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조해 보여서 저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아이가 왜 저러고 있는 걸까, 배가 고픈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이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고 신발도 밑창이 닫아라 오래 신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가게 앞을 몇 번이나 맴돌며 안으로 들어올 듯 하다가도 이내 멈춰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싶었어요. 저는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아이는 잔뜩 움츠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니? 빵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응? 괜찮아. 무슨 일인지 얘기해도 돼. 아저씨가 혼내지 않아? 그렇게 아이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며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괜히 더 조심스러워져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돈이 모자라는 거니? 그제야 아이가 조그맣게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사인데 1,000원밖에 없어요. 빵 하나만 줄 수 있나요? 뭐라고? 아빠 제사? 네, 아이의 대답을 듣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히 빵이 먹고 싶어 가게 앞을 서성이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제사상에 올릴 빵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라는 건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는 게 다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가진 게 1,000원뿐이라니 차마 외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아빠 제사인데 빵 하나만 놔도 되겠니? 네, 1,000원밖에 없어서 더는 못 사요. 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줄래? 네, 저는 아이가 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쇼핑백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있는 빵을 하나둘 집어담았어요. 식빵도 넣고 단팥빵도 넣고 소보로빵과 크림빵까지 손이 닿는 대로 담다 보니 금세 쇼핑백은 묵직해졌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빵을 한두 개 더 집어 쇼핑백을 꽉 채우고 가게 밖으로 나가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놀랐지? 아저씨가 조금 더 챙겨줬어. 아빠 제사인데 빈약하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가 준 쇼핑백이 너무 무거웠는지 제대로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아이는 분명 들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가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얘기했습니다. 많이 무겁지? 집 근처니? 네, 여기 근처예요. 그럼 네가 혼자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울 것 같다.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너희 집까지 배달해 줄게. 정말요? 그럼 아저씨랑 가자. 그렇게 아이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아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몇 번 돌다 보니 아이는 한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계단 틈 사이로 곰팡내가 풍기고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건물 벽에는 오래된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낸다고 하니 아이가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 아이는 현관문 앞에 멈춰섰고 그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놓칠 뻔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집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주 전부터 그 아이는 우리 빵가게에 나타났고 가게 앞을 항상 맴돌았습니다. 꼭 안으로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도 금세 멈춰서서는 가게 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될 때마다 그냥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왜 저럴까? 그냥 안으로 들어오면 될 텐데. 저는 계산대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빵을 원하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에 주눅 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혼날까봐 아니면 돈이 모자라 부끄러울까봐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에휴, 안쓰럽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괜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아이가 보일 때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죠. 일을 하다 말고도 자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확인했고 아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아른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빵을 만들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밖을 보았는데 문 밖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나타나자 이번에야말로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목소리를 조금 높여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얘야, 잠깐 이리 와볼래? 빵 먹고 싶은 거니?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마치 혼이 난 것처럼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돌려 그대로 골목 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말 시켰나? 놀랐나 보네. 놀라서 달아나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전까지도 저를 보고 도망가던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좀처럼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다시 빵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안에서 반죽을 정리하다가도 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됐죠. 아이는 가게 안을 힐끔 보다가도 금세 고개를 숙였고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와서는 또다시 멈춰섰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더는 그냥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얘, 도망가지 말고. 안 들어올 거니? 저는 그냥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배고파서 온 거 아니야? 빵집 앞에서 몇 번을 본 줄 알아?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가 또 도망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고 문 앞에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가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가 혼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빵 먹고 싶으면 들어와서 말해도 돼. 괜찮으니까. 배 많이 고프니? 그 말에 아이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질문에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바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술을 달싹이며 조그맣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사인데 1,000원밖에 없어요. 빵 하나만 줄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빵을 찾는 게 아니라 아빠의 제사상을 차리려고 이렇게 망설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빠 제사인데 빵 하나만 놔도 되겠어?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1,000원밖에 없어서요. 더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차마 아이에게 빵 하나만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백에 한가득 빵을 넣고 아이에게 건네주었고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아이의 집에 빵을 배달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아이는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아이가 안내하는 길을 살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니? 집이 조금 안쪽에 있구나.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렇게 더 걸은 끝에 아이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습기와 곰팡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출입문을 열고 곧장 반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꼬마야, 여기 사는 거야? 네, 우리 집이에요. 순간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지만 오히려 저는 뒤따라 내려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구나. 아이와 함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곧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손잡이를 돌려 현관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둠이 확 밀려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그런가 했는데 천장을 보니 작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그 불빛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언제 꺼질지 모를 만큼 불안하게 깜빡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고 곳곳에 습기가 스며든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의자 2개와 작은 장롱 같은 게 전부였고 집안 살림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생활의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가운데엔 오래된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 한 잔과 귤 몇 개가 올려져 있었죠. 아이가 아빠를 위한 제사상을 차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기억하려 애쓴 흔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빠 제사상이구나. 네,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잠시 동안 상을 바라봤습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무언가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가 힘겹게 챙겨온 것들이라 생각하니 그 초라한 상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멀뚱히 서서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구석으로 가더니 어디선가 액자 하나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빠예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액자를 보았는데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 오래되어 빛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그 안의 얼굴만큼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던 시절 친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너희 아빠라고? 네,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액자를 빤히 보고 굳어버린 제 모습에
아이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제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 고아원 시절 제 손을 잡아주며 했던 말들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그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에 그대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빵이 가득 든 쇼핑백을 붙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세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게 아니야. 이 사진 속 사람이 정말 네 아빠라고 했지? 네, 저희 아빠예요. 그렇구나. 사실 내가 너희 아빠를 잘 안단다. 네? 저희 아빠를 아세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형 같은 사람이었어. 아이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듯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상황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을 줄만 알았던 형의 얼굴이 낡은 액자 속에서 여전히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문 쪽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을 부모님을 부르며 울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형은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 응?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울지 마. 괜찮아.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말에 희망을 얻고 울었던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형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던 고아원의 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형만 알았지.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밤마다 부모님이 생각나서 잠 못 이루며 흐느끼던 제 옆에는 언제나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이며 속삭여 주었고 무서운 얘기나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겨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야 해. 저는 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형이 제 곁에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주었기에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은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해주곤 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들어올까봐 저 문에서 눈을 못 떼겠어. 나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 형. 혼자라니. 내가 있잖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가족이 되어줄 거니까. 진짜로? 형은 평생 내 옆에 있을 거야? 바보야, 당연하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내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맨날 나보고 부모 없다고 놀려.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너는 누구보다 씩씩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더 이상 못 놀려. 씩씩하게. 근데 나 눈물이 자꾸 나와. 괜찮아. 야,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대신 울고 나서는 꼭 나한테 웃어 보여. 나도 네 웃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니까. 웃는 게 힘들어도 해볼게. 형이 나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맞아. 그게 내 동생이지. 너 웃으면 나도 웃고
네가 힘내면 나도 더 힘낼 수 있어. 우리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형과 대화를 할 때면 늘 마음이 편했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죠. 또한 밤이 되면 형은 제 귀에 속삭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너도 봤어? 오늘 낮에 원장님이 이상한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진짜 괴상하더라. 애들도 보고 다 웃었어. 형, 나는 못 봤어. 에이, 아쉽다. 너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보고 싶다. 내가 다음에 원장님한테 그 모자 써달라고 할게. 원장님, 저번에 쓰셨던 그 모자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한 번만 더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너가 꼭 봐. 근데 너무 대놓고 웃으면 안 된다. 알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대화에도 즐거웠어요. 어느 날은 무서운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마무리는 꼭 웃게 만들었고, 또 어느 날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형, 나 진짜 잠 안 올 때도 형 있으면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잠 안 올 때는 형이 꼭 옆에 있어줄게. 알겠지? 응. 근데 형 얘기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아예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게 좀 문제긴 하다. 그치? 맞아. 나 형이 내 옆에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 그럼 앞으로도 잊지 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늘 네 편이야. 형 덕분에 저는 부모님이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었고 매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형의 따뜻한 한마디, 그 손길이 없었다면 고아원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난히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놀 때면 저는 자주 밀려나곤 했습니다. 힘도 약하고 무리에 잘 끼지도 못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쉽게 표적이 되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형은 제 앞을 가로막아 주었습니다. 니들 내 동생 괴롭히지 마. 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왜 네가 나서. 그냥 장난인데 뭘 그래. 야, 장난이라도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그건 장난이 아니야. 네가 당해봐. 기분 좋을지. 알았어. 안 건드릴게. 그 순간 저는 진짜 가족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형, 나 때문에 또 싸우게 되면 어떡해? 괜히 형만 미움받았잖아. 걱정하지 마. 난 네 편이니까. 네가 힘들면 내가 더 속상해. 근데 애들이 계속 놀리면 나도 힘들어. 그럴 땐 그냥 내 뒤로 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형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무서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혼내줄게. 알겠지? 단호하게 얘기하는 형의 모습은 늘 든든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고아원은 늘 분주했어요. 아이들을 보러 오는 부모나 친척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웃고 떠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가족이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여러 대의 차들이 차례로 떠나고 나면 고아원은 금세 조용해졌고 그곳엔 저와 형은 늘 덩그러니 남아있곤 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고아원은 더 적막해졌고 더 넓어 보였고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들 집에 갔어도 우리 둘은 가족이니까 괜찮아. 근데 형, 우리도 진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맛있는 거 먹고 새 옷도 입고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도 가끔은 부럽기도 해. 다들 부모님이랑 손잡고 나가는 거 보면 나도 괜히 속상해져. 속상해하지 마. 우리도 결국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명절날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치? 그러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네? 그럼 당연하지.
그럼 우리 애들도 없는데 뭐하고 놀까, 형? 글쎄. 뭐하고 놀까? 야, 공기놀이 할까? 좋아. 형이랑 같이 하면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는 걸로 만족하자. 이제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형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도 친척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가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빵을 직접 만들어 보는 날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밀가루를 큰 그릇에 부어주고 아이들이 차례차례 반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힘 조절을 못해 반죽을 질척하게 만들어버렸고 모양도 엉망이 되어 선생님이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 빵을 보며 킥킥 웃었고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야, 괜찮아. 모양이 뭐가 중요해. 맛만 있으면 되지. 근데 너무 이상하게 됐잖아. 다른 애들은 다 예쁘게 만들었는데 나만 이래. 예쁘게만 만들면 뭐해. 중요한 건 정성이잖아. 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게 제일 멋진 거야. 그래도 창피해. 다들 나만 못한다고 놀릴 거잖아. 누가 놀리면 형이 가만 안 둬. 자, 봐봐. 형은 일부러 제가 만든 빵을 제일 먼저 집어들고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엄청 맛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너 나중에 빵집 차리면 대박 나겠다. 에이, 거짓말. 진짜로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너는 손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 이 빵에는 네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은 맛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든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죠. 다른 아이들이 놀리고 비웃어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형이 한 장난 같은 말 한마디가 훗날 제가 빵집을 차릴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가진 것이라곤 몇 푼 안 되는 퇴소 정착급 뿐이었죠. 어디에 기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빵집. 형이 그랬지. 너의 빵에는 정성이 있다고. 형 말대로 한번 해볼까? 형의 그 한마디가 저를 빵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제빵학원부터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빵을 반죽하고 굽고 완성된 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형의 말대로 정말 제 적성에 딱 맞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제대로 된 모양도 만들지 못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야, 이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였구나. 그렇게 빵 하나씩 제 손에 구워져 나올 때마다 희망도 함께 구워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실패적이 나와도 저는 다시 반죽을 치대고 또 치대며 손끝에 감각을 익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결국 작은 가게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첫 간판이었죠. 간판에 불이 들어오던 날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드디어 나도 내 빵집을 차렸어. 형이 말해준 그날이 진짜 온 거야. 처음에는 손님도 없고 남는 빵이 많아 힘들었지만 한 번, 두 번 찾아와주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빵집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형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길이 되었고 지금도 제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고아원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건 형의 빈 침대였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저의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졌죠.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혹시
형 어디 갔는지 봤어? 몰라. 아침 일찍부터 원장님이랑 얘기하더니 그냥 없어졌어. 뭐라고? 어디 갔는데? 진짜 아무도 몰라? 저는 곧장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건 아닐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원장님, 형 어디 갔어요? 아침에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입양을 가게 됐다. 좋은 집에서 데려갔다. 너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입양이라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형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저만 몰라요? 원래 그런 거야. 아이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 좋은 집에서 잘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도 안 돼. 형이랑 저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도 없이 이렇게 가요? 저한테 인사라도 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 네 마음은 알지만 사정이 그렇게 됐다. 받아들여야 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형이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빈 침대만 바라보며 혹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고 헛된 희망을 품었지만 그날 이후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나 형이 다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불을 들춰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늘 빈자리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도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뛰어노는 순간에도 항상 고개를 돌려 형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혹시 형 못 봤어? 여기 왔던 거 아니야? 아이, 진짜 안 왔다니까. 그 형 이제 안 와. 너만 자꾸 찾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래. 형이 나한테 말도 못하고 간 것 같아서 혹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 저는 고아원 주변 골목길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이랑 함께 다녔던 길, 함께 앉아 이야기하던 운동장 구석, 심지어 형이랑 자주 숨바꼭질하던 담벼락까지 어디든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간 거야? 하지만 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그리움은 더 깊어졌고 형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날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집에서 형의 사진을 보고 나온 뒤 며칠 동안 저는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만들고 있어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님이 와도 대답이 늦어질 정도로 정신이 자꾸만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다름 아닌 제가 고아원에서 형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사람이었다니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형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다면 이렇게는 미련이 안 남았을 텐데. 저는 혼자 중얼거리듯 자꾸만 형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때 형의 뒷모습, 제 손을 잡고 웃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왜 입양을 갔다면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형이 어떤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답을 얻으려면 결국 직접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그때 왜 형이 떠났는지, 고아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거기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결국 저는 오랜만에 제가 지내던 고아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빵집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저의 마음속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고아원은 한눈에 보아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건물벽은 군데군데 색이 바르고 금이가 있었고 오래된 철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낡았어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놀이터의 미끄럼틀, 아이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식당, 해질 무렵이면 형과 나란히 앉아있던 운동장, 모든 것이 겹쳐 보이며 어린 시절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네. 예전처럼 똑같이. 형이랑 같이 앉아있던 자리도 그대로네.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길 때마다 그때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형이 저를 감싸주며 놀던 순간, 서로 장난치던 순간 모든 기억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운동장 모퉁이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원장님은 저를 보자 반가운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그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시 보니 내가 다 반갑구나.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 잘 지내셨어요? 원장님은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그대로라니 고맙구나. 근데 원장님, 사실 제가 오늘 여기로 온 이유는 형 때문에 그래요. 아, 예전에 저랑 항상 같이 있던 형 있잖아요. 그 형이 왜 갑자기 떠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원장님은 아시죠? 저의 질문에 원장님은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눈을 잠시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가 모를 만도 하지. 그때는 아이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줄 수도 없었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 사실 그 아이는 입양을 갈 예정이었어. 꽤 형편 좋은 집에서 데려가겠다고 했지. 맞아요. 그때도 입양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형이랑은 늘 붙어 있었는데. 원래 입양 절차라는 게 아이들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밖에 없어. 미리 알리면 혹시라도 불안해하거나 반발할까봐 걱정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사정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계획이 무산된 거야. 무산되다니. 그래서 이미 입양을 준비하던 그 아이를 그냥 두긴 어려웠지. 결국 다른 지역 보호소로 보내기로 결정됐단다. 그 과정에서 너랑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버릴 수밖에 없었어. 원래는 나도 너희 둘을 따로 떼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형이 일부러 저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억지로 보내진 거였다는 거군요. 맞아. 그 친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나도 그때 참 안타까웠다. 저는 그제야 지난날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이 겪었을 낯선 곳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제야 지난 세월 동안 형을 향해 품어왔던 원망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동안 형이 저를 두고 그냥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네가 몰랐을 만도 해. 사실 나도 그 아이를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런데 그 아이가 참 씩씩했어. 이후 다른 보호소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원장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하나 없으니 홀로 사회에 나가자마자 가난과 싸워야 했어. 그래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더구나.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고 맡은 바를 다하면서 주변 사람들 말로는 고생이 많았어도 늘 꿋꿋하게 버텼다고 하더라. 역시 형이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저를 지켜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겠죠. 저는 그렇게 좋은 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군요. 맞아. 네가 알던 그대로야. 그 아이는 어디에 있든
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으니까. 저는 원장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긴 세월 동안 형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입에서 이어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인이 되자마자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했었어. 배운 게 많지 않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뿐이었지.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단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작은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했었지. 아이도 한 명 낳았었고. 아, 그 아이가 바로...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하루가 멀다 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몸을 혹사시켰거든. 젊다고 버티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됐다고 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원장님, 그건 제가 알아요. 형은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그렇게 됐구나. 저는 원장님을 통해 형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형의 소식을 바로 며칠 전에 알았어요. 원장님, 형이 그렇게 갔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저는 형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한테 말해줄 기회가 있었으면 했지만 워낙 시간이 흘렀고 네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지.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참 안타까운 일이야.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형이 마지막까지 고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 아이만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왜 아이가 그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지, 왜 초라한 제사상 앞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켜낸 게 바로 그 아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은 끝내 아이 하나는 지켜내고 갔군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맞아, 그 아이는 늘 그랬어. 어릴 적에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은 고생해도 옆 사람만큼은 지켜내려 했지. 그게 그의 삶이었어. 그래서인지 아이의 눈빛에서 낯설지 않은 걸 느꼈어요. 형이 늘 제 옆에서 해주던 말투, 그 따뜻함이 아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의 삶과 희생, 그리고 남겨진 아이의 존재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나한테는 그 친구가 가끔씩 연락이 왔거든. 큰 소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냈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곤 했단다. 근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가 그 친구가 많이 아팠을 때였어. 난 잘 이겨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그럼 형이 저한테도 연락하고 싶어 했던 건가요? 당연하지. 너한테는 정말 연락을 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마음 한편이 늘 걸렸던 거야. 너한테 말도 없이 떠나버린 걸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혹시나 너까지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야. 형이라면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네요. 원망보다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을 텐데 왜 그건 몰랐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주저하게 된 거지. 처음엔 언젠가
내게 꼭 연락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세월이 쌓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아예 용기를 잃어버렸단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이 제 마음을 오해한 채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멀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 맞다. 갑자기 원장님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깜빡할 뻔했구나. 네가 혹시라도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맡겨둔 게 있었지. 잠깐만 기다려봐. 네? 원장님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걸 건넸죠.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는 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형이 혹시라도 네가 언젠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었거든. 이걸 전하게 될 줄이야. 정말요? 저는 손끝으로 엽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어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그건 정말 다행일 거야. 그리고 꼭 이 엽서를 너가 보게 되면 좋겠다. 그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미안해. 사실 너를 두고 가는 게 가장 힘들었어. 세상에 나와보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마귀를 전전하고 몸은 늘 고단하지만 그래도 나는 버티고 있다.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네가 언젠가 내 소식을 듣게 된다면 형은 적어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기억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엽서의 끝에는 흐릿하게 언제든 네가 나를 찾는다면 나는 너를 가족으로 기억한다라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보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형, 그까지 날 생각했구나. 나도 형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네가 오면 언젠가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네 형은 네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거야. 저는 엽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형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을 저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형의 모든 사정을 듣고 난 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가니 아이가 의아한 듯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괜스레 웃음을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요? 사실 너희 아빠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형이자 가족이었어. 내가 부모님을 잃고 가장 힘들었던 때 네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줬단다. 네 아빠는 늘 내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자기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줬어. 그 말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우와,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네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도 될까? 네? 네 아빠가 나한테 준 힘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널 지켜줄게. 진짜요? 저한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제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랑 같이 갈 거야. 아저씨랑 같이 가자. 저는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살자고 하는데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저는 진심의 눈빛을 아이에게 보냈어요. 같이 가자. 응? 그 순간 아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힘이 저를 붙잡는 듯 했고 저는 그 손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깨워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함께 보며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식탁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다고 했어요. 잘했구나. 네 아빠도 참 좋아했을 거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내가 더 기쁘다. 아빠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힘이 나요. 나도 아빠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래,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네 아빠는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근데 아저씨,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요? 응? 그럼 이제부터 삼촌이라고 부를래? 삼촌? 응, 삼촌이라고 불러. 좋아요, 삼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는 제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어느새 또래보다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형이 저한테 지어주던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형이 제 곁에 다시 돌아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웃음 하나가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가한 오후 손님이 없을 때라 저는 가게 안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놓아둔 형의 액자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아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 안심해. 어릴 적 형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형의 아이를 지켜낼 거야. 형이 내 꿈을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처럼 나는 그 아이의 버팀목이 될 거야. 삼촌, 누구랑 얘기해요? 그냥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네 아빠한테 말 좀 걸고 있었단다. 아빠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네 아빠는 하늘에서 누구보다 기뻐할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힘이 났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형이 제 곁에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힘이라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